왜 제일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멀어졌을까요? 저는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현대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정주영 회장은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바로 침묵의 지혜였죠. 오늘은 정주영 회장의 인간관계 철학에서 배우는 친구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1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인간관계 팁을 더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야망과 큰 꿈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서 제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죠. 어떻게 시작할 건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전부 다 말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묘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정말 될까?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다.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제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요. 만날 때마다 친구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들며 제 꿈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렸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려 했을 때 주변 사람들 거의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건설업자가 무슨 자동차를 만드느냐는 비웃음이 쏟아졌죠. 하지만 정주영은 자신의 계획을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폰이 자동차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무의식적 질투심입니다. 친구도 사람입니다. 당신이 큰 꿈을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어떤가?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런 감정이 부정적인 말로 나오는 겁니다. 둘째, 뇌과학의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꿈을 말하는 순간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마치 이미 성취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행동할 동기가 줄어듭니다. 말로만 만족하고 실천은 미루게 되는 겁니다. 셋째,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친구라고 해도 당신이 너무 잘 되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의 균형이 깨지는 게 두렵기 때문이죠.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조용히 키우고 결과로 보여주라고요. 만약 그가 초기부터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수백 명의 부정적 의견에 둘러싸여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고 그 침묵이 그를 지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큰 목표는 일기장이나 개인 노트에만 적으세요.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정리하는 겁니다. 둘째, 누가 요즘 뭐 하냐고 물으면 이것저것 해보는 중이라고만 대답하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지 마세요. 셋째, 진짜 믿을 수 있는 멘토 한두 명에게만 조언을 구하세요. 이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30% 이상 진행된 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유하세요. 그때쯤이면 당신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때의 공유는 자랑이 아니라 보고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용히 일할 뿐이죠. 그리고 그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수입과 재정 상태입니다. 제가 첫 승진을 했을 때 너무 기뻐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월급이 올랐다는 얘기도 했죠. 처음 며칠은 다들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으러 가면 친구들이 제가 계산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죠. 가장 불편했던 건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겁니다. 어떤 친구는 제가 뭘 사면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여행을 가자고 했다가 제가 바쁘다고 하자 돈이 많으면 시간도 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정 상태를 말하는 순간 관계가 변한다는 걸요. 정주영 회장은 엄청난 부를 이뤘지만 평생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최고급 차를 타지 않았고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회사가 커진 후에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똑같은 식사를 했죠.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많아 보이면 안 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진짜 사람과 기회주의자를 구분하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 그가 부를 과시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겠지만 그들은 정주영이 아니라 그의 돈을 원했을 겁니다. 재정 상태를 아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확실히 바뀝니다. 당신이 잘 나가면 질투와 기대감이 생깁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어렵다고 하면 무시하거나 거리를 둡니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죠. 실제로 정주영의 지인 중 한 명이 그가 부자라는 걸 알고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정주영은 정중히 거절했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자신의 재정 상태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더 일찍 알았을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올렸어요. 돈을 갚지도 않고요. 제가 물어보니 그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돈이 많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요. 관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얼마 받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냥 적당히 받는다고 애매하게 답하세요.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둘째, 승진이나 보너스 소식은 가족 외에는 공유하지 마세요. 회사 동료에게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셋째, 소셜미디어에 비싼 물건이나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자주 올리지 마세요. 사람들은 당신의 생활 수준을 그런 걸로 판단합니다. 넷째, 친구 앞에서는 늘 적당한 수준의 소비 습관을 보여주세요. 너무 아끼는 것도 너무 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정주영처럼 검소함을 보여주되 숫자는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당신과 가족만 알면 됩니다. 재정은 가장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걸 공개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제 돈 얘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립니다. 요즘 뭐가 재밌냐, 어디 가봤냐는 식으로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정주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다음 목표와 계획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기회가 있었고 면접도 잘 봤습니다. 너무 기뻐서 가까운 친구에게 말했죠. 새 회사가 어디고 연봉이 얼마나 오르고 언제쯤 옮길 거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축하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제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직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고 그게 또 다른 사람을 거쳐 회사까지 들어온 겁니다. 결국 회사에서의 입지가 어색해졌고 새 회사 제안도 복잡해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는 침묵의 전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가 조선소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계약이 거의 확정된 후에야 언론에 발표했죠. 만약 그가 초기 단계에서 계획을 공개했다면 어땠을까요? 경쟁사들이 방해했을 겁니다. 은행들도 대출을 거절했을 거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행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계획을 말하는 순간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심리학적으로 당신의 뇌가 착각을 일으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뇌가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마치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행동할 동기가 줄어듭니다. 말로만 만족하고 실천은 미루게 되는 겁니다. 둘째, 정보는 권력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당신은 약해집니다.
누군가는 그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당신보다 먼저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지인에게 설명했다가 그 지인이 먼저 똑같은 사업을 시작한 경우를 봤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첫 번째 원칙에서도 말했지만 계획 단계에서 특히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보다 나아지는 걸 보면 불편해합니다. 현재의 관계 균형이 깨지는 게 두렵기 때문이죠.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은 10%고 실행은 90%라고요. 그는 말보다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회의에서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말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죠. 이런 태도 덕분에 그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주영이 자동차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계획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알려졌고,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였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도전은 최소 3개월 동안 혼자만 알고 있으세요. 그 기간 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실행하세요. 둘째, 요즘 뭐 하냐는 질문을 받으면 바쁘게 지낸다고만 답하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지 마세요. 셋째, 계획 대신 과정을 공유하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뭘 할 건지는 말하지 마세요. 넷째, 결과가 나온 후에야 사실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세요. 그때는 이미 성공한 후니까 사람들도 축하해 줄 겁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절대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도 그냥 이것저것 하는 중이라고만 답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공유하죠. 이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관계도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네 번째, 당신의 가족 문제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때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셨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친한 친구에게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싸우는지,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전부 털어놨죠. 친구는 위로해줬고 저는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제 가족 얘기를 꺼냈어요. 부모님 싸움 얘기, 집안 분위기 얘기가 이미 여러 사람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털어놨던 친구가 비밀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 섞인 시선이었죠. 정주영 회장에게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한다는 거였죠. 그의 집안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간 사업 분쟁도 있었고 가족 내부에 의견 충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외부에 가족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가족 내부 불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당시 형제들 간 회사 경영권 문제로 언론에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정주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문제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가족 문제를 말하면 안 될까요? 첫째, 가족의 약점은 곧 당신의 약점으로 비춰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당신의 가족과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싸운다, 형제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신도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동정과 존중은 전혀 다릅니다. 가족 문제를 털어놓으면 사람들이 동정합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동정받는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위아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셋째, 친구는 당신 가족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족 관계는 수십 년의 역사가 쌓인 겁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친구는 당신이 말한 몇 마디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왜곡된 이야기가 퍼지게 됩니다. 저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한 부모님 싸움은 그날 하루의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게 매일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제 가족을 문제 있는 가정으로 봤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날들이 평범하고 괜찮았습니다. 단지 그날 하루가 힘들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정주영이 가족 문제를 숨긴 건 비밀주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모든 가족은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는 순간 가족 전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 문제로 힘들다면 전문 상담사나 치료사를 찾으세요. 그들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는 위로는 해줘도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둘째, 친구에게 힘들다고 말하되 구체적인 가족 이야기는 빼세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하다. 이 정도로만 표현하세요.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셋째, 정말 믿을 수 있는 단 한 명에게만,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공유하세요. 그 사람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만요. 넷째, 가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만 공유하세요. 부모님이 요리를 잘하신다, 형제가 재밌다, 이런 얘기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도 잘 지낸다고만 답합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지키는 게 제 책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과거의 실수와 치부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었죠.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가까운 친구에게 고백했습니다. 친구는 이해한다고 했고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와 작은 일로 다퉜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제 과거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예전에도 부정행위 했잖아 라는 말을 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일을 지금 꺼내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 과거를 말했다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도 젊은 시절 여러 번 실패를 겪었습니다. 쌀가게를 했다가 망했고 자동차 수리소도 실패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실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가 성공한 후에도 그 실패들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했다는 정도로만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주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순간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게 된다는 걸요.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는 것보다 과거의 실수를 더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당신의 본질로 생각합니다. 과거를 털어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현재보다 과거에 집착합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어도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강하게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둘째, 친구도 언젠가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은 친하지만 관계는 변합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의견이 충돌하거나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털어놓은 과거가 무기가 됩니다. 셋째, 과거 실수를 말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당신은 솔직하려고 말한 건데 사람들은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특히 직장이나 중요한 관계에서는 치명적입니다. 한 번 실수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죠. 저는 한 친구의 경우를 봤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에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얘기를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했는데도요. 나중에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그 친구가 제외됐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상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프로젝트라 정신 건강이 약한 사람은 힘들 것 같다고요. 과거의 우울증이 현재의 기회를 빼앗은 겁니다. 정주영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과거는 배움이지 변명거리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는 실패해서 교훈을 얻었지만 그걸 세상에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거대한 기업을 만든 모습으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 실수는 자서전을 쓸 때나 공개하세요. 지금 당장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그 과거가 영감이 될 수 있을 때 말하는 게 낫습니다. 둘째, 누가 과거에 대해 물으면 그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세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 좀 방황했는데 지금은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소셜미디어에 과거에 나 대 현재의 나 같은 게시물을 조심하세요. 변화 과정을 공유하는 건 좋지만 구체적인 실수나 치부는 드러내지 마세요. 넷째, 과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극복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의 현재 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예전엔 좀 달랐는데 지금은 많이 배웠다고만 답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제 안에만 간직하고 그걸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정주영이 보여준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건강 문제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너무 힘들어서 친한 친구들에게 제 상황을 다 말했습니다. 약을 먹고 있다는 것, 상담을 받는다는 것, 때때로 공황 발작이 온다는 것까지 전부 공유했죠. 친구들은 처음엔 걱정해주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뭔가 조심스러워했고 저를 약한 사람처럼 다뤘습니다. 중요한 모임에 저를 초대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유를 물었더니 스트레스 받을까봐 배려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들이 저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정주영 회장은 말년까지 강인함의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80대에도 매일 출근했고 활발하게 일했습니다. 분명 건강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건강 문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건강에 대해 물으면 정주영은 항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말만 했죠. 이 이미지 덕분에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존경받고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그가 건강 문제를 자주 말했다면 사람들이 그를 은퇴해야 할 노인으로 봤을 겁니다. 왜 건강 문제를 말하면 안 될까요? 첫째, 약함은 기회를 빼앗깁니다. 이건 불공평하지만 현실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때, 승진을 고려할 때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당신이 지병이 있다고 말하면 그 기회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병든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약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친구들이 당신을 멀리하는 건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셋째, 동정은 순간이지만 편견은 오래갑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동정하고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동정은 사라지고 당신은 아픈 사람이라는 편견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회복했어도 여전히 약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한 직장 동료의 경우를 봤습니다. 그 동료는 당뇨병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전혀 문제없는 상태였는데도요. 나중에 해외 출장 기회가 있었는데 그 동료는 제외됐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고요. 당뇨병 때문에 커리어에 제한이 생긴 겁니다. 정주영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건강을 스스로 관리했고 가족과 의사에게만 말했습니다. 외부에는 항상 활력 넘치는 모습만 보였죠.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했고 가능한 한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했습니다. 단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거죠. 실제로 한 기자가 나이 때문에 은퇴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주영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일하다 죽는 게 소원이라고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일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일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핑계 삼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 문제는 가족과 의사에게만 상세히 말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나 동료에게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하세요. 둘째,
직장에서 꼭 말해야 한다면 회복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세요.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관리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세요.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와서 관리 중이에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셋째, 친구들에게는 좀 피곤하지만 괜찮다는 정도로 넘기세요. 구체적인 병명이나 증상은 말하지 마세요. 넷째, 회복한 후에는 건강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세요. 운동하는 사진, 활기찬 모습을 공유하세요. 저는 이제 제 건강 문제를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상담도 계속 받고 있고 약도 먹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친구들에게는 요즘 잘 지낸다고만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정상적으로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7번째, 다른 친구들에 대한 불평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친구 A에게 화가 났습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고 만나면 자기 얘기만 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친구 B에게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A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어떻게 저를 무시하는지 다 말했죠. B는 맞장구를 쳐주며 공감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A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요. 내가 뒤에서 욕했다는 걸 들었다고 하더군요. B가 A에게 제 말을 전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한 말보다 훨씬 과장되고 왜곡되어서요. 결국 A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고 B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 번의 불평으로 두 친구를 동시에 잃은 겁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는 명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람 얘기는 좋게 하거나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는 경쟁사나 비판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 누군가 그를 비난해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 번은 회의에서 한 직원이 경쟁사를 욕했습니다. 그 회사가 부정한 방법을 쓴다느니 제품이 형편없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죠. 정주영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이나 잘하자고요. 그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대신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른 친구에 대한 불평을 하면 안 될까요? 첫째, 불평은 100%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비밀로 해달라고 해도 소문은 퍼집니다.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 특히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참지 못합니다. B에게 말하면 B는 C에게 말하고 C는 D에게 말하고 결국 당사자에게 도달합니다. 둘째, 당신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걸 보면 친구는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말하겠구나라고요. 당신이 A에 대해 불평하면 B는 불안해집니다. 자기도 없을 때 똑같이 욕먹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당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불평하는 순간 당신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불평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직장 동료를 봤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다른 팀원들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누구는 일을 못한다, 누구는 게으르다는 말을 매일 했죠. 처음엔 사람들이 듣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없으면 분위기가 훨씬 좋았거든요. 결국 그는 팀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이 됐습니다. 정주영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 다른 기업인을 비난하면 그는 각자 방식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말만 했죠. 이런 태도 덕분에 그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정주영과 대화하면 뒤에서 욕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정주영은 경쟁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업 전체를 위해 협력하자는 제안을 했죠. 이런 모습 때문에 경쟁사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친구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일기에 쓰거나 혼자 소리내어 말하세요. 감정을 표현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둘째,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직접 말하세요. 다른 사람을 통하지 말고요. 셋째, 제3자에게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걸걸걸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하세요. 중립을 유지하는 겁니다. 넷째,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되세요. 누가 A에 대해 물으면 A의 좋은 점만 말하세요. 요즘 바빠 보이던데 열심히 하더라.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일기장에 쓰거나 혼자 처리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직접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그리고 제3자 앞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 좋게만 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하고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정주영이 평생 지킨 원칙입니다. 8번째, 누군가로부터 받은 비밀입니다. 몇 년 전 친구 A가 저에게 큰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거라는 얘기였어요. 아직 상사에게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꼭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죠. 저는 물론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 B를 만났습니다. 대화 중에 A 얘기가 나왔고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비밀인데 A가 곧 회사 그만둔대. B에게만 말하는 거야 라고요. B도 비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A에게서 화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비밀이 회사에 퍼졌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B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고 그게 연쇄적으로 퍼진 겁니다. 결국 A의 상사까지 알게 됐죠. A는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직 얘기를 하게 됐고 퇴사 과정이 엉망이 됐습니다. A는 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10년 우정이 한순간에 끝난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 거래의 내부 정보, 파트너들의 개인적인 상황, 정치인들과의 약속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는 죽는 날까지 그 비밀들을 지켰습니다. 이 때문에 재벌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정부와의 거래에 대해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기업인의 이름도 거론하며 내부 정보를 캐려고 했죠. 정주영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요. 더 이상의 추궁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왜 비밀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비밀을 지키는 능력이 곧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반대로 비밀을 못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죠. 중요한 대화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한 번 깨진 신뢰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A에게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는 다시는 저를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비밀도 저렇게 퍼뜨리겠구나라고요. 제가 A의 비밀을 B에게 말했다는 걸 안다른 친구들은 저를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게 됐죠. 정주영이 비밀을 지킨 건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략이었습니다. 비밀을 지킴으로써 그는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었기 때문이죠. 이 정보들이 그의 사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정주영과 오랫동안 거래한 한 사업가가 회고록에서 말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30년 전에 들은 비밀도 절대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모두가 그와 일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능력이 그의 명성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제3자 테스트를 하세요. 이 비밀의 주인공이 당신이 말하는 걸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 그 사람이 상처받거나 화낼 것 같다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둘째,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말하려 하면 먼저 경고하세요. 나한테 말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나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어라고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 절대 나만 알고 있을게라고 가볍게 약속하지 마세요. 지킬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듣지 마세요. 비밀을 받는 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넷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되세요. 평생 한 번도 말하지 않겠다는 각오로요. 저는 이제 비밀에 대해 매우 조심합니다. 누가 비밀을 말하면 정말 신중하게 듣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거죠. 정주영이 평생 지킨 원칙입니다. 9번째, 당신이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 친구 한 명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집세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는 그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돈도 빌려주고 제 인맥을 통해 면접 기회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친구는 정말 고마워했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른 친구들과 모였을 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얘기한 겁니다. 저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였죠. 하지만 도와줬던 친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날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왜 내 어려웠던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했었냐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관계는 이미 어색해졌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했죠. 하지만 그는 절대 내가 도와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혜자들이 훨씬 나중에 회고록이나 인터뷰에서 밝혀서야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한 직원이 공개석상에서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주영은 즉시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라고 했죠. 그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도와준 사실을 말하면 안 될까요? 첫째,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선행은 조용히 하는 겁니다. 당신이 도와줬다고 말하면 그건 자랑이 되고 그 도움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죠. 둘째, 도움받은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진짜 관계가 유지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도와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창피함을 느낍니다. 모두가 자기가 약했던 시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셋째, 자랑하는 순간 당신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선행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가식적으로 보입니다. 진짜 좋은 일을 했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운 후배들을 많이 도왔다고 자주 말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서 도와주는 거라는 소문이 돌았죠. 결국 그의 선행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주영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일은 크게, 자신은 작게였죠. 그는 큰 사업을 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그는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정주영이 죽은 후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도와줬다고요.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사업 자금을 지원받았던 사업가, 일자리를 얻었던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정주영이 살아있을 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 사실은 평생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도움은 주는 순간 잊어버리는 겁니다. 둘째, 절대 내가 도와줬잖아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 말은 관계를 완전히 망칩니다. 셋째, 제3자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당사자에게 들어갑니다. 넷째, 도움은 조용히, 칭찬은 크게 하라는 원칙을 지키세요. 다른 사람이 잘한 건 크게 말하되 당신이 도운 건 숨기세요. 다섯째, 상대방이 고마워하면 자네 실력이야, 당연한 거야 라고 넘기세요. 정주영처럼요. 여섯째,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는 익명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인 줄 몰라도 됩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를 도와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고마워하면 별거 아니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생긴 거죠. 이게 정주영이 보여준 진짜 리더십입니다. 10번째,
당신의 선행과 좋은 일입니다. 작년에 저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일했죠. 처음엔 조용히 했는데 어느 순간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 싶어졌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봉사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좋다고 했지만 몇몇은 달랐어요.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냐, 진짜 선행은 조용히 하는 거다, 착한 척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은 의도였는데 오히려 비난받는 기분이었죠. 그 후로 봉사활동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그만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엄청난 규모의 선행을 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병원을 지었고 수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했죠. 하지만 그는 이런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알아내서 보도했을 뿐 그가 먼저 말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북한소 500마리 방북입니다. 이것도 정주영이 자랑한 게 아니라 언론이 취재해서 알려진 겁니다. 기자들이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사업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요. 대단한 일을 해놓고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왜 선행을 말하면 안 될까요? 첫째, 스스로 말하는 순간 그 선행의 가치가 반감됩니다. 좋은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의도를 의심합니다. 진짜 선행이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한 거라고 생각하죠. 둘째, 사람들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말해주는 선행은 칭찬하지만 스스로 말하는 선행은 비난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는 게 현명합니다. 셋째, 타인의 인정보다 내면의 만족이 진짜 보상입니다. 정주영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는 칭찬받으려고 선행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해서 한 거죠. 그래서 누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한 유명인의 경우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기부할 때마다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얼마를 기부했는지, 어디에 기부했는지 자세히 알렸죠. 처음엔 사람들이 칭찬했지만 계속되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관심받고 싶어서 기부하는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선행이 역효과를 낸 겁니다. 정주영의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일은 크게, 자신은 작게였죠. 그는 큰 선행을 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선행하는 사람을 진짜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정주영의 장학재단이 얼마나 많은 학생을 도왔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지은 병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과가 중요했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좋은 일을 했다면 당신의 일기장에만 기록하세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스스로 뿌듯할 수 있게요. 소셜미디어에는 올리지 마세요. 둘째, 봉사나 기부는 가능하면 익명으로 하세요.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목적은 돕는 거지 알려지는 게 아니니까요. 셋째, 누가 칭찬하면 별거 아니에요라며 겸손하게 넘기세요. 정주영처럼요. 넷째, 선행을 지속하세요. 한 번 하고 말 거면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다섯째, 행동이 쌓이면 평판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이제 좋은 일을 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했지만 사진도 찍지 않습니다. 기부를 해도 익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인정받으려는 부담이 없으니 순수하게 도울 수 있게 된 거죠. 정주영이 보여준 건 이겁니다. 진짜 선행은 조용히 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영향력을 만든다는 거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행동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당신의 깊은 생활 철학과 가치관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미니멀리즘에 심취했습니다. 물질을 최소화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고 싶었죠. 너무 좋아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주지 않는다. 단순함이 자유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반응이 달라졌어요. 한 친구는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그렇게 살면 재미없지 않냐며 비웃었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제가 새로 산 물건을 보고 미니멀리스트 아니었냐며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제 철학을 공유한 게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도 명확한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신념, 근면과 성실의 가치, 도전 정신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는 이런 철학을 말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정주영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직접 해냈습니다. 조선소를 만들고 자동차를 생산하고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철학을 증명한 겁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왜 깊은 철학을 말하면 안 될까요? 첫째, 모든 사람이 당신의 철학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게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일 수 있죠. 그걸 계속 설명하면 상대방은 강요받는다고 느낍니다. 둘째, 가치관 충돌은 우정을 가장 빠르게 파괴합니다. 정치, 종교, 인생관 같은 깊은 주제는 사람들을 나눕니다. 의견이 다르면 서로를 이상하게 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는 거리감을 만듭니다. 셋째, 말로 설득하려 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납니다. 사람들은 누가 가르치려 든다고 느끼면 반발합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이어도 강요처럼 느껴지면 거부감이 생기죠. 특히 친구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친구를 봤습니다. 그 친구는 채식주의자였는데 만날 때마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환경, 동물권, 건강 같은 얘기를 계속했죠. 처음엔 사람들이 들었지만 점점 그 친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설교를 들어야 하니까요. 결국 그 친구는 고립됐습니다. 정주영의 접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근면하게 일했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검소하게 살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정주영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만 답했죠. 그의 철학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했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증명됐습니다. 실제로 정주영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의 모습을 보고 저절로 배운 겁니다. 말없는 가르침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깊은 가치관은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만 공유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오랫동안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들에게는 가벼운 대화만 나누세요. 둘째, 정치나 종교 얘기는 친구 사이에서 최대한 피하세요. 이런 주제는 감정을 자극하고 관계를 망칩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라며 차이를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셋째, 누가 당신의 철학에 대해 물으면 간단하게만 답하세요. 자세히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예를 들어 요즘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야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가치관도 존중하세요. 당신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각자 방식이 있는 거죠. 여섯째, 정말 철학을 나누고 싶다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모임을 찾으세요. 거기서는 마음껏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철학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방식대로 조용히 삽니다.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서라고만 답해요. 그리고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판단하지 않게 된 거죠. 정주영이 보여준 지혜입니다. 12번째, 당신의 직관과 내면의 불안입니다. 작년에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이었죠.
논리적인 이유는 없었지만 직관적으로 그랬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왠지 불안하다, 걱정된다고요.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 명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고, 다른 한 명은 근거 없는 걱정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렇게 불안하면 아예 하지 말라고까지 했죠. 제 직관을 말한 순간 사람들은 저를 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결국 제 불안을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분명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조선소를 시작할 때,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 때 얼마나 큰 리스크였겠습니까?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직원들 앞에서 절대 불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주영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만 보였습니다. 회의에서도, 공개, 석상에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죠. 직원들은 그의 확신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만약 그가 나도 불안하다, 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 불안을 드러내면 안 될까요? 첫째, 리더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면 주변 사람들도 불안해집니다. 친구든 동료든 가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전염되거든요. 둘째, 내면의 두려움은 약점으로 비춰집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자주 불안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선택하지 않게 되죠. 셋째, 직관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을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이나 중요한 결정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의 때마다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걱정된다고 했죠. 처음엔 팀원들이 신중하다고 생각했지만 계속되자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그는 리더 자리를 잃었습니다. 불안을 너무 많이 드러낸 게 문제였습니다. 정주영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혼자 고민하고 밤을 새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안은 혼자 견뎠죠. 하지만 아침이 되면 직원들 앞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실제로 정주영의 측근들이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밤에 회장실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는 걸 자주 봤다고요. 그는 혼자 자료를 보고 계산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음날 회의에서는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한 번은 큰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고 기술적 문제도 많았죠.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법은 있다. 계속 가자고요. 그의 확신이 팀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였지만 절대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안한 감정은 일기에 쓰거나 전문 상담색에 말하세요. 친구나 동료에게는 고민 중이야 정도로만 표현하고 구체적인 두려움은 숨기세요. 둘째, 직관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되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고 왜 그런지는 결과가 나온 후에 설명하세요. 셋째,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유지하세요. 내면은 불안해도 겉으로는 확신을 보이는 겁니다. 넷째,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운동, 명상, 상담 같은 걸 통해서요. 불안을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섯째, 믿을 수 있는 멘토나 코치 한 명에게만 깊은 고민을 나누세요. 그들은 판단하지 않고 도와줄 겁니다. 여섯째, 작은 성공을 쌓으세요. 불안은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것부터 성공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저는 이제 제 불안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기에 쓰고 상담사와 나눕니다. 친구들에게는 이것저것 생각 중이야 정도로만 말해요. 그리고 결정을 내린 후에는 확신 있게 행동합니다. 정주영처럼 불안은 혼자 견디고 확신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13번째, 첫 4가지 원칙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과 관련된 4가지 중요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 지킨 침묵의 지혜죠. 첫째, 야망과 큰 꿈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꿈은 조용히 키우고 결과로 말한다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계획을 말하는 순간 질투와 회의론이 당신을 공격합니다. 뇌는 이미 성취한 것처럼 착각해서 동기부여도 떨어지죠. 정주영은 자동차 사업을 시작할 때 극소수에게만 말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수입과 재정 상태입니다. 돈 얘기는 관계를 변질시킵니다. 당신이 잘 나가면 질투와 기대감이 생기고 어려우면 무시와 거리두기가 생깁니다. 정주영은 엄청난 부를 이뤘지만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똑같은 식사를 했죠. 이렇게 해서 그는 진짜 사람과 기회주의자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다음 목표와 계획입니다. 계획을 말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정보가 새어나가고 방해받고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정주영의 침묵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조선소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계약이 거의 확정된 후에야 발표했죠. 만약 초기에 알렸다면 경쟁사들이 방해했을 겁니다. 넷째, 가족 문제입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한다는 정주영의 원칙이었습니다. 가족의 약점은 곧 당신의 약점으로 비춰집니다. 동정과 존중은 다릅니다. 동정받는 순간 존중은 사라지죠. 정주영은 형제들 간 사업 분쟁이 있었지만 외부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당신의 성공과 관련된 정보들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집니다. 응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하고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당신이 실패하길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이 원칙들을 배우기 전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꿈을 말해서 에너지를 잃었고, 수입을 말해서 관계가 변했고, 계획을 공유해서 방해받았고, 가족 문제를 털어놓아서 동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제가 실천하는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부터 꿈과 계획에 대해 침묵 연습을 하세요. 누가 물어봐도 이것저것 해보는 중이라고만 답하세요. 구체적인 목표는 일기장에만 쓰세요. 둘째, 재정 관련 질문을 받으면 애매하게 답하는 연습을 하세요. 얼마 받냐는 질문에 그냥 적당히 받는다고 하세요. 승진이나 보너스는 가족 외에는 공유하지 마세요. 셋째, 가족 이야기는 긍정적인 것만 공유하세요. 부모님이 요리를 잘하신다, 형제가 재밌다, 이런 얘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갈등이나 문제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넷째, 작은 성공도 조용히 쌓아가는 습관을 만드세요. 뭔가 잘 됐다고 바로 자랑하지 마세요. 충분히 쌓인 후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세요. 정주영이 이 원칙들을 지킨 건 비밀주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목표에 집중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4가지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말하고 싶은 유혹이 클 거예요. 하지만 참으세요. 한 달만 지나면 차이를 느낄 겁니다. 관계가 편해지고 목표에 더 집중하게 되고 불필요한 드라마가 사라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침묵을 안다는 겁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거죠. 정주영은 그 완벽한 예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14번째, 중간 4가지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 약점과 관계에 관련된 4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5째, 과거의 실수와 치부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과거는 교훈이지 말할 거리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는 것보다 과거의 실수를 더 잘 기억합니다. 정주영도 젊은 시절 여러 번 실패했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했다는 정도로만 표현했죠.
그는 과거를 행동으로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건강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냉정한 현실입니다. 약함은 기회를 빼앗깁니다. 정주영은 80대에도 활발히 일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였죠. 만약 그가 건강 문제를 자주 말했다면 사람들이 그를 은퇴해야 할 노인으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강인함의 이미지를 지켰고 생애 마지막까지 존경받았습니다. 일곱째, 다른 친구들에 대한 불평입니다. 이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 얘기는 좋게 하거나 아예 하지 말라는 정주영의 말이죠. 불평은 100%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걸 보면 친구들도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말하겠구나라고요. 정주영은 경쟁사나 비판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이나 잘하자는 말만 했죠. 여덟째, 누군가로부터 받은 비밀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능력이 곧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비밀을 알았지만 죽는 날까지 지켰습니다. 기자가 민감한 질문을 던져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만 답했죠. 한번 깨진 신뢰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가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된 이유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관계를 지키는 원칙들입니다. 과거를 말하면 신뢰를 잃고, 건강을 말하면 존중을 잃고, 불평을 하면 품격을 잃고, 비밀을 말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저는 이 원칙들을 배우면서 제 인간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면 누군가에 대한 불평을 하고 제 과거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그때는 친밀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관계를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 실수에 대해 누가 물으면 그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만 답하세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마세요. 과거는 일기장에만 쓰고 행동으로 극복하세요. 둘째, 건강 문제는 가족과 의사에게만 상세히 말하세요. 친구들에게는 좀 피곤하지만 괜찮다 정도로 넘기세요. 회복 후에는 건강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세요. 셋째,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일기에 쓰거나 혼자 처리하세요. 제3자 앞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 좋게만 말하세요.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중립을 유지하세요. 넷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되세요. 제3자 테스트를 하세요. 이 비밀의 주인공이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상처받을 것 같다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정주영이 이 원칙들을 지킨 건 냉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신뢰를 유지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제가 이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가장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친구들이 오히려 저를 더 신뢰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줄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하게 됐어요. 저를 안전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죠. 비밀을 지키고 불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요.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당신은 모두가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주영이 그랬던 것처럼요. 15번째, 마지막 네 가지 원칙과 전체 정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선행과 내면의 세계를 다룹니다. 아홉째, 당신이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정주영은 수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절대 내가 도와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이 고마워하면 자네 실력이야 라고 했죠. 도움받은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진짜 관계가 유지됩니다. 도움은 조용히, 칭찬은 크게 하는 겁니다. 열째, 당신의 선행과 좋은 일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순간 선행의 가치가 반감됩니다. 정주영은 북한에 소 500마리를 보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알아내서 보도한 거죠. 그는 사업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인정보다 내면의 만족이 진짜 보상입니다. 행동이 쌓이면 평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11째, 당신의 깊은 생활 철학과 가치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철학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철학을 가졌지만 말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직접 해냈죠. 조선소, 자동차, 건설 같은 것들이요. 그의 삶 자체가 철학을 증명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12째, 당신의 직관과 내면의 불안입니다. 불안을 드러내는 순간 약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정주영도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직원들 앞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만 보였죠. 밤에 혼자 고민하고 아침에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은 혼자 견디고 확신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당신의 내면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선행, 철학, 불안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을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자랑처럼 들리거나 설교처럼 들리거나 약함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12가지 원칙을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성공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야망, 수입비, 계획, 가족 문제죠. 이것들을 말하면 질투와 기대감이 생기고 관계가 변합니다.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과거 실수, 건강 문제, 다른 사람 불평, 비밀이죠. 이것들을 말하면 신뢰와 존중을 잃게 됩니다. 9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내면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도와준 것, 선행, 철학, 불안이죠. 이것들을 말하면 품격이 떨어지고 약해 보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 모든 원칙을 지킨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침묵은 힘이다라는 철학입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실행하고 결과로 보여줬죠. 저는 이 12가지 원칙을 배우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든지 친구들과 공유했습니다. 꿈도, 걱정도, 불평도, 자랑도 다 말했죠. 그게 친밀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관계를 망치고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불필요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말을 아낍니다. 꼭 필요한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가벼운 대화를 나눕니다. 날씨, 취미, 재밌는 경험 같은 것들이요. 깊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질투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판단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됐고 편하게 대합니다. 제 목표도 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12가지 원칙은 비밀주의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도 모든 걸 말할 필요가 없고요. 정주영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말없이 도우며 결과로 증명했죠. 그래서 그는 존경받았고 신뢰받았고 성공했습니다. 그의 삶이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야망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준비하세요. 수입을 숨기고 검소하게 사세요. 계획은 실행 후에 말하세요. 가족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세요. 과거는 행동으로 극복하세요. 건강은 스스로 관리하세요. 불평은 일기에만 쓰세요.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도움은 조용히 하세요. 선행은 숨기세요. 철학은 삶으로 보여주세요. 불안은 혼자 견디세요.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침묵이 당신의 힘이 됩니다. 정주영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